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 습도는 65%입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시민단체 배드파더스가 활동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홈페이지도 오는 10월 21일자로 폐쇄될 예정인데요. 이 단체가 활동을 끝마치는 이유는 명단 공개 역할이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정부는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를 시키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인데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을 법한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배드파더스 대표는 걱정이 많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양육비 이행법에는 예외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가 한정돼 있고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했던 역할을 대신해온 시민단체 대표.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즐거웠던 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그렇다면 양육비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을 부모와 아이의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 아이들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미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 순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노조가 출범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잇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시사의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어제부터 자체 개편을 한 사실을 아실 텐데요. 2부 첫 코너, 오늘의 시사를 대신해 새롭게 시작한 코너 이름은 무엇인지 알아맞추시면 됩니다. 저죠. 진행자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긴 새 코너, 오늘의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오늘의 발견, 2번 오늘의 메뉴, 3번 오늘의 시사.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10번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은 지역 기상 상황도 문자로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오늘도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746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 1,541명이 됐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35명 늘어난 건데요. 월요일 확진자 발표만 놓고 보면 이번 746명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작년 12월 29일 이후 27주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휴일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돼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 수도권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랐어요.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네요. 네,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서 어제 오후 6학년 학생 2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이들 학생과 관련된 6학년 2개 학급에서 학생 21명과 교사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오늘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학교 학생 1명과 외부 강사 1명이 확진이 되면서 이날 현재 관련 누적 감염자가 모두 26명이 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33개 학급에 7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고요. 이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6학년 학생은 모두 13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이 학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 교직원, 가족 등 3천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매주 2배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덕철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감염력이 1.5배에서 2.5배인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권 장관은 특히 델타 변이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높은 감염력으로 인해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는 30여 명이 늘었고 1주 전에는 70여 명이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여 명이 증가해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거지만 언젠가 이렇게 확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 오후 6시 잠정 집계치가 이미 1,000명 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9시 집계가 혹시 나왔나요? 네, 지금 방송 직전까지 확인했는데 9시 집계가 안 나왔고요. 통상 이제 좀 그 확진자 수가 많은 날 집계가 조금 늦게 나오죠.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9시까지는 서울 지방만 따로 나왔는데요. 서울의 저녁 9시까지 확진자 수가 568명으로 어제보다 269명,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는 겁니다. 네. 이 서울 1일 확진자 수도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전까지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24일에 552명이 가장 많은 수였는데 네. 오늘 이거보다 이제 15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전국 확진자 규모가 1,006명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한 거는 이제 작년 12월 말, 그러니까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을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때 이후 정확하게는 184일 만입니다. 또 어제 같은 시간 집계보다 한 425명 정도가 많습니다. 지금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네. 신규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오늘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뭐 1,100명대, 많으면 1,200명대를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조금 아까 나온 지금 오후 9시까지 집계치가 1,145명으로 6개월 만에 지금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두 번째 규모의 최다 확진자 수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뉴스가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오후 9시 집계치가 나왔는데 1,145명, 6개월 만에 1,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내일부터 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 또 청계천변 등에서 야간 음주 금지 조치를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조치와 관련해서 경찰이 동행했을 때 단속 효과가 크다면서 경찰청에 협조를 구했고 이에 김부겸 총리는 특별점검기간 현장 단속 시 경찰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이 내일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3단계 격상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저녁 들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거로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좀 그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서는 그 거리두기 3단계 적용과 관련해서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다 하면서 내일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 발생 확진자가 3일,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3일 동안 500명 이상이면 3단계, 그러니까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기준 3단계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는 500명 이상 지금 5일째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또 우리가 반환을 할 예정이라고 하던 소식도 있던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에서 이 화이자 백신 70만 회, 그러니까 35만 명분을 먼저 받고요. 예. 그리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걸 순차적으로 갚는 이제 백신 교환, 즉 스와프 협약을 오늘 정부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와프는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와 맺은 첫 사례인데요. 이 백신 교환을 통해 우리가 조기 공급을 받는 이 화이자 백신은 내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국이 보유한 화이자 백신 중 유효기간이 이달 말일까지인 제품을 한국과 교환하기로 결정했고 정부는 이번에 받는 물량만큼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스라엘 정부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백신 스와프를 체결한 백신이 곧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장 내일부터. 네, 그럼 그렇습니다. 백신은 누가 맞게 되는 겁니까? 정부는 지금 우선 지금 수도권 유행 상황을 감안해서 오는 13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고 이 물량을 거의 대부분 여기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신규 확진자가 몰려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이 화이자 백신 34만 명분을 공급해서 대민 접촉이 많은 위험군 대상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 당초 지자체 자율접종은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백신 스와프 영향으로 보름 이상 앞당겨진 셈이고요. 또 자율접종 규모도 확대가 됩니다. 이 규모는 애초 7월 말 44만 명 규모로 예정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제공 화이자 백신 34만 명분을 더해서 약 8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TV 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바지 발언이 오늘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 이제 그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뭐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 가수 나훈아 씨 그 해프닝을 네.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전후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 방송 토론 때 이제 정세균 후보가 대통령 덕목 중에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캔들 해명 요구에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건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해 맞받으면서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앞서 이제 한 여배우가 그 지난 2018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이 후보 그 이재명 지사가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받고 이제 의료진으로부터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없다 이제 이런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지사는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수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때 불기소 결정이 났던 것으로 무혐의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 부동산 공약 관련 토론회를 열고 나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질문을 받고 앞으로는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인터넷을 찾아봐라 이렇게 농담조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2018년 아주대병원 신체 검증을 거쳐서 이미 논란이 해소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사는 내성을 기르는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이렇게 그 당내 경선에서의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만 백신이 과해서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이 당신 마녀지 해서 아닌데요 했더니 아닌 걸 증명해보라고 한다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좀 불평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 논란이 지금 이제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이제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뭐 일종의 분란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좀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이재명 후보의 그 뭐 바지 벗을까요?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집권 여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그것도 유력 후보라는 분위기에서 나온 말인데 참 민망하다. 그대로 인용하기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성추행 전문당이라는 저작거리 비아냥이 무색할 만큼 민망하다. 저급한 막장 토론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권력의 치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 후예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거나 뭐 바지를 벗겠다는 추태를 벌인 후보나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전환은 하지 않겠다는 무식 무대포 집권당 탓에 국민들 한숨이 깊어진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서 이 정신과 의사인 그 이준석 대표 여동생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관련 진료 정보를 누설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왔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18년 그 노원 재보선 그 후보이었던 시절에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동생이 그 이재명 경기지사 형 이재선 씨 진료를 맡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재선 씨가 그 이재명 지사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동생에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현희 원내대변인은 그 의료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의료 윤리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위법 여부도 밝혀져야 하지만 위법 사항이 아니라면 괜찮은 것이냐 의료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에 대해서 이 동생 건 같은 경우 의료 정보가 아닌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이름이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또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거물 정치인급 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각 당의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일단 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라는 것, 그 앞서 이제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측에 이동훈 전 대변인 그리고 모 부장검사 그리고 언론인 2명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금품을 받았다. 처음엔 4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그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른바 그 사기꾼이라는 이 김모 씨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받거나 뭐 어떤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런 접점이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여야 모두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른바 로비 대상 일단 그 가짜 수산업자라는 이 김 씨가 좀 활동한 그 근거지가 이제 경북 포항 지역인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 이른바 로비 명단에 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당보다 야권 인사들이 좀 더 많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좀 더 긴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김무성 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등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포항이 지역구인 뭐 김정재 의원 또 경남도지사 출신 홍준표 의원 등도 이 김 씨와의 만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특히 홍 의원은 어제 그 자기가 자발적으로 과거에 여차여차해서 이 김 씨를 만났는데 수상한 김새를 미리 알아채고 거리를 뒀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이제 김 씨가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내세워서 김 총리와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총리실에서 이 사진은 총선 선거운동 도중에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제 지지자를 만나서 찍은 사진에 불과하다면서 김 씨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추석 때 그 모르는 사이인 김 씨가 독도 새우를 선물로 보내와서 뭐 답례품으로 로얄 젤리를 보냈다 뭐 이런 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박지원 국정원장과도 뭐 식사한 바가 있다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다 이런 진술을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박 원장 측은 이 전직 동료 의원 소개로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난 적이 있다면서 뭐 특별히 고가의 선물을 받은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그
박영수 특검 전 특검이죠. 박영수 전 특검도 네. 이제 그 이른바 그 외제차 렌트 그 제공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 렌트비는 본인이 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다만 2, 3회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명절에 서너 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다. 또 김 씨에게 이제 포항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그 모 부부장 검사를 이제 소개해줬다.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선물 리스트에 27명의 뭐 명단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이제 대가성이 없어도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접대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김영란법을 제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좀 기피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른바 뭐 가짜 수산업자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참 당혹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소식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홈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개정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 소속 소방노조가 오늘 동시에 출범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후장비 개선과 인력 확충과 같은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소방노조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할지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 연결해서 노조 출범 소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요. 굉장히 뜻깊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감개무량하고요. 예.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뭐 저희가 이제 두드리면서 시작해서 직장협의회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서요. 어떤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조가 생겼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이제 사실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소방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게 사실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일단 개정공무원법에는 일단 직급 폐지가 됐고요. 5급 이상도 이제 그 사무관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네. 그간 이제 배제됐던 소방 교육 분야 그리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죠. 예,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이나 뭐 외무 영사 직렬 또 외교 정보기술 직렬, 소방, 교육, 공무직, 별정직 등은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됐고요. 네. 또 이제 가장 그 핵심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네. 금지했던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예. 굉장히 큰 게 달라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는 노조 사무실도 안 준다, 이 노조 전임자도 못 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노조에 가입한 노조는 몇 명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 숫자는 이제 아직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왔고요. 예. 저희 소방은 527개가 전국적으로 있고요. 예. 예, 각 약 6만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잡기에는 약 1만여 명이 노조에 현재 가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나야만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 출범 소식에 일선 현장 소방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예. 특히 젊은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으로 또 확인하고 있고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예,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노조 파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소방관의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조가 파업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노동상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노조법에요. 예,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요. 네.
저희한테는 현재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업 자체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노조 활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예. 프랑스에서 소방관 파업할 때 혹시 TV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비번날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이 지금 헌법소원을 통해서 단체 행동권이 저희한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네. 당연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방관들이 일단 화재 진압이라든가 구조구급 출동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 당연한 상식이고요. 네. 예. 지금 그 노조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권익과 복지, 뭐 조직의 발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요. 네.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그 현안을 처리하려고 1등으로 잡았던 것은 구급대원의 법적 방어권 신설입니다. 우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력 확충이라든가 순직 공상자 예우 강화라든가 그 화재 구조구급 수당의 개선이라든가 뭐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지금 소방관 공상 추정법이라든가요. 뭐 화재 예방 3법, 뭐 네. 노후 장비 개선 뭐 너무 많지만서도요. 그 중에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구급대원의 법적 방어권 신설과 구조구급 활동 수당을 인상하자. 이 두 가지를 일단 포커스로 잡았습니다. 네. 근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신분만 네. 국가직일 뿐이지 소방 예산과 조직 문제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또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예. 그 예산 문제는 현재 이제 사실 국가직으로 작년에 4월 1일 날 넘어갔는데요. 2000년 4월 1일 날요. 네. 예산이 사실 이제 뭐 우선 광역시도에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해결하기보다는 정치권과 국회 등에서 정부와 그 머리를 맞대고 실타래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 끝에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좀 개선됐습니까? 뭐 소방 장갑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는 없고요. 예. 장갑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봐도 주변 동료들 봐도 충분은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그 우리 소방차, 펌프차라 그러는데요. 네. 그런 소방차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차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든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사실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국민들 가슴 아프게 했던 소식이 있었잖아요.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그 화재나 구급 현장에서 소방관분들이 이렇게 순직하거나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각엔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부분은요. 일단 쿠팡이 물류창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물류창고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류창고의 특성이 있고요. 또 물류창고 화재 안전 기준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물류 이제 개선 방향은 스프링클러라고 저희가 SC라고 부르는데요. 네. 스프링클러의 대량 방수를 한다든가요. 특수 감지기를 설치 등 기준을 강화한다든가요. 그다음에 소화 설비로는 조기 진압용 헤드 설치를 한다든가요. 수원 즉 물의 용량을 확대한다든가요. 또 경보 설비를요. 공기 흡입형 등 특수 감지기를 설치한다든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김동식 그 대원께서 들어갔다 못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피난 설비 부분에 대해서 피난 동선 내 피난 유도선 등을 설치한다든가요. 상수도 소화전 및 뭐 소화 활동 공간을 한다든가 이러한 기준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현장은 소방관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죠. 문제인지도 제일 잘하니까 소방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죠. 뭐 이제 시도에서 또 마지막으로 시도 협조사항은 이제 대형 물류창고의 건축 허가를 시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동의시에는 저희
소방이나 방화시설 설치 등을 이제 저희가 지도해가지고요. 네. 예, 좀 더 그 어떤 안전한 저희가 화재 진압에 안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한다든가요. 스프링클러 조기 진압용 헤드를 설치한다든가요. 공기 흡입력 감지기 설치 등을 한다든가요. 이런 거 이제 의무사항으로 넣어주면요. 저희는 좋죠. 방화구역을 뭐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저희는 이제 반대를 하고요. 네.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뭐 소방 안전관리자라든가 자체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좀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화재나 구조구급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현재 수당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몇 %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화재 구조구급 수당은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정이 됐거든요. 네. 10만 원이요. 약 26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아. 예, 물가 오름세로 따져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만 원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구조구급 수당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압대원이지만 벌집 제거라든가 고드름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조 출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또 그런 돈을 못 받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수당 부분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국가적 재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구조구급 수당을 어떤 저희가 진압대원까지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앞으로 이제 교섭을 해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섭이 좀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네. 이제 첫 인터뷰를 저희가 하는 거니까 네.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포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우려도 알고요. 네. 예, 소방관의 걱정도 압니다. 이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네. 우리 소방관 직원들한테 알리고요. 또 그러한 부분을 교섭함으로써요. 저희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 또 만족이 최대한 이것은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것을 떠나가지고요. 네. 예, 저희 스스로 권익을 위해서 권익 신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 포부입니다. 예. 국민의 안전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읽어주는 남자라고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혹시 다른 호칭 없어요? 다른 거요? 예. 뭐 어떤 거 해볼까요? 어디 출연할 때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코너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빅데이터를 감사합니다. 분석을 할 때 뭐 할까? 빅리더, 빅데이터를 읽는 남자 이러다가 빅데이터를 읽는 남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빅데이터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주간의 이슈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보통 제가 뭐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분석은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갖고 분석을 한 적은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난 한 주간 이제 국내에서 작성된 뭐 SNS 글, 뉴스 커뮤니티 글들을 다 분석을 했는데 1,356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여진 글들이 그 정도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10개의 대주제로 구분을 합니다. 뭐 정치, 사회, 산업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전주 대비 가장 급상승한 주제별로 왜 그 주제가 떴는지를 분석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난 한 주간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들 뭐 일주일간의 실시간 뭐 급상승 검색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도 네.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분석하다가 생각 외에 아주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그래요? 재밌었어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그러면 인터넷을 달궜던 분야는 뭐였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10개 주제 중에요.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정치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보량은 한 64만 7천여 건으로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 전주 대비해서 언급량이 한 1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살펴봤더니 정당 관련 주제였고요. 역시 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뜬 주제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 주목받은 분야도 좀 재밌었는데 두 번째가 정치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연애 분야였어요. 연애요? 네. 연애 어떤 이슈가 그렇게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SNS상에서 뭐 연애, 아이돌 뭐 이런 거가 많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 지난주 대비 9.8%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영화 때문이었어요. 영화요? 네, 이런 코로나 시기에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 궁금한 것 같더니 랑종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게 보니까 한국하고 태국에서 합작으로 만든 영화이고 14일에 개봉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곡성으로 유명한 이제 나홍진 감독이 프로듀서를 맡았고 네. 또 이제 영화 셔터를 만든 태국 출신 반종 뭐 피산 다나쿤 감독이 맡으셨는데 엄청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랑종이 무당이라는 뜻이고 뭐 지금 이제 시사회를 했는데 뭐 네. 눈물 나게 무섭다. 뭐 오히려 곡성에 눈물이 나요. 네. 너무 놀래서. 네, 너무 놀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내가 뭐 보고 나서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사람 나올 정도로 심지어 SNS상에서 랑종에 비하면 곡성이 코미디다 뭐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서우면서도 이거 한번 봐야 되는가? 역시 여름은 호러인가?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급상승한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3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3위는 환경 관련 주제였는데요. 10개 정보량 중에 주제 중에 11만 5천 건으로 정보량을 적었는데 지난주 대비 이것도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웬 그런 거 봤더니 일단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마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폭염에 관련된 뉴스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 폭염 뉴스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북미 서부 지역에 지금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700여 명이 돌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래는 선선한 지역인데 40도가 넘는 고온에 일부 지역은 최고 한때 50도까지도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지역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이제 오리건주 같은 경우에는 폭염 기간에 사망자 95명 이상 나와서 거의 뭐 코로나19 한창 심할 때 이럴 때처럼 응급 환자들이 뭐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최악일 때 대학 응급실이 바쁘게 돌아간 적이 없었는데 네. 지금 온열 질환자들 때문에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자연이나 어떤 환경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또 우리 뭐 이제 장마 기간 끝나면 폭염 또 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한 매체에서는 조용한 암살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던데 네, 맞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소식들에 대한 네티즌들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온난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뭐 어릴 때 그냥 들었던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한 근 5년 사이에 피부에 너무 와닿는다. 지구가 이상해지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느껴지고 눈에 보인다. 너무 벌써 늦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금이라도 뭐 국제사회 공조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나라도 좀 환경 지켜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이런 반응들은. 근데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한마디 가장 좀 촌철살인 같은 게 지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상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딱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지구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좀 바로잡아야 될 텐데 아니죠?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든 뭐든 조금이라도 정말 일회용품 안 쓰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서 하나씩 그러니까요. 차근차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번째도 저도 이 데이터 분석하면서 이제 찾게 된 키워드인데 IT 과학 분야였거든요. 연관 키워드가 마케팅이 나와서 뭔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이 통신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는 통신사 혜택 관련 뉴스였습니다. 요즘은 통신사 혜택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시겠지만 원래 통신사가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멤버십 서비스가 이제 우리가 원래는 뭐 할인도 많이 해주고 네. 뭐 적립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종종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멤버십이 한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써다가 이제 1년이 지나면 그 전해 마일리지를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조금 개선이 돼서 뭐 몇 년으로 늘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한 통신사가 이제 멤버십을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날 오후부터 커뮤니티들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집 가서 할인 혜택을 쓰면 10% 할인 이러면은 1,000원을 사면 100원을 깎아주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100포인트가 깎이는 이런 네.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적립형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을 썼을 때 바로 100원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네. 100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포인트들이 쌓이면 나중에 그 포인트로 빵을 바꿔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게 원래는 그냥 쓸 때 바로 가서 그냥 한 번에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거를 쓰러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모아놨다가 우리가 포인트도 잘 까먹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 까먹고 이제 안 쓰고 귀찮아서 안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몇 포인트 쌓였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거를 내가 할인을 받아야 되나 마일리지 쌓아야 되나 그냥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른바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통신사 VVIP던데. 근데 몇 포인트가 쌓였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요. 몇 포인트 남아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이게 뭐 1,000원당 100원 할인되는 것도 있고 50원 할인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됐은 게 문제 아니냐라고 되는데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도 연간 한 1,000억 넘는 포인트가 지금 소멸 처리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도 이제 잘 챙기지 않는데 이 통신사 포인트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또 통신사를 옮기면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멤버십이 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바뀌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서운한데요? 왠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날 오전, 그러니까 6월 30일 오전에 멤버십 개편안이 공개가 됐는데 네. 반나절도 안 돼서 이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바로 할인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용처에서 적립해서 쓰라는 게 어이가 없다. 혹은 뭐 이거 이제 더 이상 그 통신사들이 이제 포화 상태다 보니까 경쟁 안 하려는 거 아니냐. 뭐 가족끼리 묶여 있어서 못 바꾸는 거 악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이제 말했던 한 통신사는 이게 오히려 이제 활용되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특정 곳에서만 할인받았는데 이걸 적립해서 누적을 한 다음에 원하는 데서 몰아서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엔 빵 한 10% 할인받은 걸 포인트 모아서 피자 한 판 바꿔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기로는 어쨌든 8월에 실제로 개편이 되면 이제 구독 경제랑 엮여져서 좋을 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좀 반응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 아이디 노방학이라고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꼼수 같습니다. VVIP라도 혜택을 몰라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통신비 할인되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안 되겠죠. 적립 포인트 모아서 한 달 그냥 요금 안 내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독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뉴스 특보 관계로 시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